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마지막 리뷰예요. 와, 저희가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이 엄청 두꺼워요. 이 한 5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저희가 한 2달에서 3달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읽었어요. 그 마지막까지 읽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뿌듯합니다, 아주. 네, 아주 우주 여행을 한 바퀴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칼 세이건의 책을 읽으면서 과학자지만 굉장히 식견이 넓고 그 넓은 게 그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인류까지의 그 역사를 말하면서 식견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식견을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가 이희일비하지 않고 태연자약하면서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식견을 가지면 정말 아까 초연해지고 태연자약해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챕터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주 과학이 아니라 이제 지구로 돌아와요. 그 전에는 우주를 여행을 했다가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얼마나 우리가 이 지구를 소중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제목은 미래로 띄운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은 우리 인간이 삶을 살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최소한의 정보가 처음에는 유전자에 저장이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많아질수록 뇌가 생겼고 정보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뇌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도서관, 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책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좋았어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 이제 칼 세이건이 생각하는 책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와요. 평범한 식사 한 끼의 비용이면 로마 제국의 흥망, 종의 기원, 꿈의 해석 등 모든 사물의 본질과 정체를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책을 사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책은 씨앗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사물의 본질과 정체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한 책을 얼마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보이저 우주선에 기록한 레코드판이 있어요. 그 레코드판에 기본적인 그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담아놨는데 이거를 외계인들이 발견할 때쯤에는 우리 인간은 자기 파멸의 길을 걷지 않고 지구에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장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번 장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간은 살아남는다면 우리가 100만 년 후에 살아남는다면 굉장히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지님은 이 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게 미래로 띄운 편지가 보이저호에 이제 실려갔던 그 골든 레코드에 담긴 이야기잖아요. 칼 세이건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 내용들을 외계의 지적 생물체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엄청 생각하면서 이 장을 쓴 것 같은데 똑선님은 어떤 거 보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지구인을 외계 생명체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나는 여기에 있고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나는 너와 만나서 잘 사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써놓을 것 같은데. 간절한 만남에 대한 설명을. 저는 칼 세이건 님이 이렇게 담은 내용 중에 이게 빠져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지구에서 맛있는 음식 몇 가지를 선별해서 그것도 우리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잠깐 그러면 뭐뭐를 담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네네네. 지금 이 책에 나왔던 것처럼 인간의 유전자, 그 다음에 사람의 두뇌, 그 다음에 우리의 도서관 등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고 또
예순 종류의 언어로 된 사람의 인사말, 그 다음에 혹든 고래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배우고 도구와 각종 예술품을 만들고 각종 도전에 응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런 것도 수록되어 있고요. 여러 문화권에서 즐기는 음악을 1시간 3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또 실려있대요. 또 자연의 소리, 기술 문명이 내놓은 각종 소리, 이런 것도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치님은 왜 칼 세이건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주에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이렇게 평화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메시지 아닐까요? 네.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챕터에서 항상 우주와 지구상의 존재인 인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지구상의 또 다른 지적 생물체인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보다 더 지적 존재가 됐던 고래죠. 이 고래를 방해하고 죽이고 막 이랬던 건 인간이고. 근데 이런 고래와 저희가 교신할 수 없다면 우주에서 지적인 어떤 존재를 만나도 교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래와 어떻게 교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거 저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지구상에서 이런 침팬지나 고래 같은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것과, 또 한 개만 더 얘기하자면 칼 세이건님이 우주의 외계인이 어떨까라는 걸 상상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상상할 때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했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의식을 갖게 된 게 뉴런의 어떤 신경망 때문인데, 그게 뭐 10의 14승 정도의 그런 신경망이 있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10의 24 제곱, 아니면 34 제곱 이런 그 신경 다발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얼마나 더 많이 볼 것이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막 상상을 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뉴런이 한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리를 떨어뜨려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텔레파시 통하는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존재가 같은 존재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썼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은 은하 백과 사전입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이 과연 존재할까? UFO는 정말 외계에서 온 것일까? 지구 문명의 발달 과정과 외계 지적 생명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그들을 찾으려는 우리 인류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저는 이 장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 이집트 상형 문자 해석한 그 프랑스의 상폴 리옹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대로 참여했던 물리학자 조제프 푸리에의 집에 그 고대 이집트에서 갖고 온 천문학 관련 기념비와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조사해서 도록을 만드는 일을 이 푸리에가 했거든요. 근데 이 푸리에 집에 11살 된 소년 상폴 리옹이 초대받아서 와요. 그때 상폴 리옹에게 눈에 띈 것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념비에 쓰인 상형 문자를 보고 너무나 매혹이 되어서 나중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상형 문자를 얘가 어른이 돼서 풀어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전혀 그 기록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프랑스의 어느 한 소년이 그 문자를 해독했듯이 우리도 외계에 있는 외계의 지적 생물이 있다면 그들이 쓰는 문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칼 세이건은. 왜냐하면 공통의 언어가 있대요. 그 공통의 언어가 바로 과학과 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주 어디를 가든 동일하기 때문에 과학과 수학으로 우리는 외계인하고 교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칼 세이건은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아까 그 전 장에서 왜 그 외계 문명이 우리 레코드판, 보이저에 있는 골드 레코드판을 보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지구에 외계인이 온다면 그 외계인은 우리 지구의 과학기술보다 월등하게 앞선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았다면 외계인이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는 걸 입증한다.
스스로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후진성 때문이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다른 문명을 파괴해오면서 역사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인하고의 만났을 때 그런 공격, 파괴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의 후진성 때문이고 사실은 이렇게 긴 세월, 100만 년 이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른 외계권하고 생명하고 만난다는 건 긴 세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 줄 아는 평화적인 동족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인하고 그렇게 파괴적인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에서는 똑치님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똑선님 말씀해 주신 거 많이 기억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파로 우리가 그 성간에 이게 로제타석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를 풀었던 게 로제타석을 발견해서 이제 그걸 보고 힌트를 얻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 우주 공간에도 로제타석이 있지 않겠냐. 그게 전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파 천문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게 푸에르토리코 섬에 있대요. 아레시보 전파 레이더 천문대라고. 근데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더 큰 이 전파 천문대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칼세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학자들이 비과학자들을 설득해서 외계 생명의 탐색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가 불가능한 사회. 다른 하나는 외계 문명과 접촉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으며 또 시민 전체가 이 위대한 꿈을 공유하며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 그러면 중국은 후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뭔가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나로 그 이후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러게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명은 두 개 중에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우주 과학에 조금 더 많아지면 예산이 점점 우주 과학 쪽에 배정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함께 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저는 아까 이제 그 외계 문명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후진성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물론 우호적으로 그 문명이 낮은 어떤 원주민들을 대했던 그런 사건도 있지만,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 문명을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전쟁이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게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그랬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칼세이건님이 참여했던 영화 컨택트의 그 장면에서 그 우주의 외계 생명체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시설물을 다 만들었을 때 광신도 한 분이 폭탄을 터뜨려서 테러를 해서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은 너무 지역적인 거고 지구 안에서 있었던 약간 전통적인 지혜이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시민들 전체가 이 우주 연구에 대한 꿈을 공유하는 문명? 이런 문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또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또 대한민국 넘어서 또 세계 이걸 넘어서 또 지구 그 자꾸 크게 보면은 우리의 식견도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지구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칼세이건이 걱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지구는 결국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과학기술이 발전이 된 건 전쟁 때문에 발전이 됐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로켓을 만들었죠. 핵탄두를 적국에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똑같은 로켓 추진체가 행성 탐사를 보내는 로켓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우주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만든 방사능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사용하려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미사일 유도를 추적하거나 적의 미사일을 공격하는데 전파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쓰였거든요. 이 전파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행성 탐사용 인공위성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핵무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파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우주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지구는 파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연적으로 파멸하느냐 아니면 우리 인류의 삶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으로의 탐사를 나가서 삶을 연장하느냐 그거는 반드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인간의 본성을 보면 못된 습성이 있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못된 습성이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 지구에 고착화되어 있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넓을 마음을 못 가져요. 한 지역에만 묶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성의 예지를 포기하는 경우에 핵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고 핵전쟁이 발발하면 이 지구가 자기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를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 신님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전 똑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가 이제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야 몇십억 년이 지나야 되지만 어쨌든 지구가 없어질 행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그냥 스스로 자기 파멸로 가는 그 핵전쟁을 일으킨다? 아,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 현재 지구상에 보면 어떤 광신적인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민족 우월주의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 도대체 인간들이 이 좁은 지구에서 곧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라질 지구에서 왜 더 넓게 보지 못하고 복잡복잡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파괴하고 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도대체 이 너무 살기 좋은 이 지구를 왜 지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 아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저는 인간이 못된 습성과 천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핵전쟁은 저는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다 서로가 너무 극단적인 경우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거 아니면 글쎄요 핵전쟁까지 갈까요?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똑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의식이 깨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더구나 리더들도 많이 국가의 어떤 리더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좀 희망적인 기대감은 있네요. 네. 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아, 처음에 이게 과학책이고 5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부담이 되었는데 항상 읽고 공부하러 올 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적인 지식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는 거는 분명히 힘들었는데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틀 안에 갇혀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았었는데 밖으로도 많이 보고 더 안으로도 더 보게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만도 아니고 저것만도 아니 어떤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아, 끝내면서 생각하기에 이런 총체적인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구인일까요? 칼 세이건님은 혹시 지구에 들어와서 인류의 모습을 하고 사는 외계인이 아니었을까요? 더 발달된 문명에서 와서 한 수 가르쳐 주마 이러면서 이 책을 남긴 건 아닐까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성인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게 이 과학책인데 과학책이 아니라 약간 철학 같은 책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다음에 공부할 그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맥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삶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계속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탐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정말 다음 공부하는 도덕경까지 이어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즐거운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도덕경으로 만나요. 안녕.